양정철이 검찰 캐비넷으로 지난 총선 때 무엇을 했는가를 고발을 하려 합니다. 실제로 웬만한 분들은 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보도하는 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 뉴탐사에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공론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보도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양정철 한 사람을 뭐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총선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제2, 제3의 양정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수많은 양정철이 지금 민주당에 줄수 있으면서 있어요. 결국은 네. 예, 민주당의 이제 공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내년 총선도 사실상 특정한 세력들이 민주당을 주물럭거리면서 공천이 아닌 결국 사천으로 민주당을 또다시 사당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지금 한참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하고도 다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을 당시에. 이제 그 바로 앞두고 있었던 때 이제 당의 공적인 이제 공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시기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이제 당내 중진 인사가 있었어요. 네. 그 당내 중진 인사를 양정철이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검찰 캐비넷 문건을 들고 이분을 협박을 하죠. 네. 예. 검찰 캐비넷이라는 것은 민주당 인사들의 약점이 적혀 있는 그렇죠. 검찰발 정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캐비넷 문건을 제시를 받고 난 뒤에 이 민주당 그 중진 인사가 그 뒤에 사실은 사실 뭐 공천 과정에서 뭐 거의 힘을 쓰지 못한 걸로 그렇죠. 저희 취재 결과 이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네.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의 이제 공적인 공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서 양정철 당시 이제 민주연구원 원장이 공천권을 저는 이제 찬탈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정철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분이 이제 정확한 시기는 몰라요. 총선이 누구에게 끝나고 난 전달을 뒤인가. 하죠? 이 얘기를 전달을 합니다. 네, 누구에게. 준식이 전달을 합니다. 네. 누구에게 전달하냐? 네. 전직 장관에게 장관.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이분도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에 이제 그 이분하고도 가깝기도 하고 또 말하자면 이제 양정철 씨와 관련한 이제 문제 의식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 모임인데요. 이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죠. 네.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 전직 장관이 양정철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내용들을 본인이 전해 들은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협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양정철이 검찰 캐비넷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정보 등을 가지고 내사 정보죠. 이런 걸로 민주당 공천권을 사실상 네. 유린해 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에 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전부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신은 빠지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양정철이 공천권을 사실상 찬탈을 네. 한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여기 민주당 중진 그다음에 전직 장관이 누군지는 저는 다 압니다. 실명으로 다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뭐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보를 굉장히 이제 신빙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제가 들었던 이 내용들은 민주당의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이 방송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보도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양정철 씨가 저희를 언제든지 반론을 반론 반론을 요청하십시오. 하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들어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양정철 씨가 찾아갔다는 민주당이 중진 인사가 매우 가까운 또 민주당 인사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한번 그 양정철이 검찰 캐비넷 문건으로 뭔가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좀 부탁을 좀 했어요. 네. 이제 제보 받은 내용을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네. 아까 받았던 그 양정철이 검찰 캐비넷 문건을 들이밀었다는 그 민주당 중진 인사 매우 가까운 분에게 저희가 확인을 부탁을 했던 겁니다. 됐습니다. 자, 같이 들어보시죠. 뭐 양정철이 뭐
뭐 이상한 좀 문건 같은 걸 뭐 들고 와서 한테 뭐 보여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문건? 뭐 저기 그 검찰 뭐 캐비넷에서 나왔음직한 그런 문건들을 뭐 보여주면서 뭐 한테 뭐 좀 그런 내용들 뭐 설명을 좀 하고 뭐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여당이니까 어쨌든 첩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지. 자기도 첩보 받잖아. 예를 들어서 의혹 수준의 것들이 있을 수 있지. A라는 사람은 무슨 건으로 연루됐을 때 이 사람은 검증이 필요하다. B라는 사람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당인데 그런 검증 기능이 없으면 그거는 여당이 아닌 거지. 예를 들면 L라는 사람이 있어. 현재 지금 국회의원이야. 얘가 지역에서 어떤 업자와 어떤 관계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얘를 공천을 주면 안 된다. 그런 게 오는 거지. 근데 그런 데서 공천받은 사람도 있어. 그건 뭐야?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다 그런 거지.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것도 엎치기 하면 예를 들어 대장동인데 5천억밖에 못 벌었어. 그럼 6천억 벌어야 되는데 5천억밖에 못 벌어서 그 배임 아닙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 있는 거지. 제가 이분하고 통화해서 다 느낀 느낌은 확실히 그 양정철이 검찰 캐비넷 문건으로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허튼 얘기는 알만한 아니구나. 사람은 안다. 네.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통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시스템 양정철이 공천. 어떻게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들어가고 민주연구원장으로 들어가서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걸 빌미로 해서 공천을 사실상 주도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그 지난 그 2020년 총선 때는 사실은 저 공천은 양정철이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영입을 했던 거잖아. 그때가 고위전략회 멤버였던 거지. 교육민주연구원장을 맡았잖아.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역할 민주연구원장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 거야. 그럼 민주연구원장은 왜 시켰냐? 문재인 대통령이 양정철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청와대 오려고 하고 바깥에서 자꾸 돌아다니면서 뻘짓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을 한 거야. 얘를 좀 맡아주시오. 그래서 연구원장을 시켰고 연구원장이기 때문에 총선 전략을 짜는데 n분의 1이었던 거지. 다만 그가 데려온 사람들이 쭉 이제 여당 때는 좀 뭐 있으나 마나한 정치인데 야당 되고서는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지. 거기서 영입이라는 게 늘 그렇게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에 인재위원회 했잖아? 인재 영입으로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미 당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도 인재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인재 영입해서 인재로 바꾼 거지. 국민 인재로 이렇게. 그러고 시스템 공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측근인 을 챙기면 안 된다고 된 거지. 그게 소위 말하는 양정철 걔네들이 작당 모의를 한 건 맞아. 글쎄. 공천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들이 뭐 다 뭐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이분은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부탁으로 민주연구원에 들어간 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양정철을 못 믿어서 못 믿어서. 네, 당에다가 이제 좀 맡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은 항상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양정철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 사실 많이 또 그렇죠. 알려져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재주가 있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양정철 씨에게는 좀 그 불편한 얘기겠죠. 이런 얘기를 그 양정철 씨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셨죠? 양정철 씨 상대로는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제가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이 워낙 큰 얘기잖아요. 당사자 반론이 없이는 참 방송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꺼져 있는 거로 나오는 걸 봐서 이분이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예, 아니 그러니까 수신은 아니고 그냥 송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전화인가 보다. 아, 전화는 안 받는 걸로. 예, 그런데 이제 가끔씩 계속 전화를 걸면은 이제 본인이 전화기를 잠깐 켜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네. 이제 전화가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부지런히 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은 계속 전화가 꺼져 있다고 하다가 어제 드디어 전화가 가더라고요. 아. 신호가. 어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한 4-5번 정도 전화를 했는데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래도 이제 신호는 가니까 그럼 이때 내가 문자로 반론은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네.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기자입니다. 통화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이게 오후 1시 44분에 보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뒤로도 연락이 없고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래서 21대 총선 공천 5시쯤에 당시에 다시 전화했네요. 예, 공천 문자. 당시에 누굴 찾아가서 검찰 캐비넷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보여준 사실 있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협박 문건이고 그 문건으로 공천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 사안의 중대성들을 예, 좀 강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사실 저건 네. 아니다. 네, 사실이 아니면 이제 적극적으로 반론을 하시라고 차원에서 제가 저렇게 좀 표현을 좀 세게 쓴 거예요. 썼는데 네. 그런데도 그런데도 하루가 지났는데도 전화가 안 오고요. 놀라운 것은 이 문자를 보내고 난 직후에 다시 전원이 꺼져버렸어요. 다음 통화 제가 주제를 보니까 체포 동의안 그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지난 9월이죠. 네네. 그때도 이 사람이 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체포 동의안 때 결국 양정철이 그 뭔가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 동의안 그 가결 부결 그 당시에는 이미 이제 그 민주당 내 분위기가 알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초긴장 상태로 돌입을 했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이 설마 저 대표가 저렇게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저게 체포 동의안을 저기 가결시키겠냐라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이대로 두면은 가결될 거다. 네. 그걸 다 예견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 가결 표 의원들을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할까 그게 이제 고민이 많았었는데 공교롭게 이 가결파 의원들은 대부분 다 양정철이 많이 공천권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양정철을 좀 설득을 해서 이 가결파 의원들을 이제 다시 부결표를 좀 던지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양정철이 딜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새롭게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시죠. 요즘 근데 혹시 양정철은 뭐 들리는 소문 없어요? 뭐 무슨 얘기가 있어? 아니 양정철이 뭐 또 이번 총선에 또 뭐 좀 개입을 하려고 지금 뭐 좀 움직인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 개입할 게 뭐가 있어? 요즘 응. 이제 조국 장관하고 좀 조민 그 부분이 좀 논란이 좀 되잖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뭔가 좀 이재명을 좀 흔들어 가지고 비대위에 이제 조국을 앉히고. 미쳤다. 이재명을 이재명조차도 지금 방어가 그렇게 했는데 조국을 안 치면은 비대위는 3일 만에 깨지지.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어떤 게 좀 와전됐을 것 같으냐면 자기만 일단 알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결 파동이 있을 때 내가 얘기를 안 했었나 어쨌든 보고 역할을 좀 부탁을 한 거잖아.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당내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가결해서 부결로 돌릴 만한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부결 쪽에서 중심축에 있는 사람들을 더 가결로 가게끔 좀 작업을 하라. 그러다가 내가 이제 한테 양정철을 한번 만나시라. 그래도 양정철이가 지난 총선 때 공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때 만났어. 그게 9월 19일, 21일 날이 이제 가결 투표한 날이니까 20일 날이구나. 9월 19일은 저거였잖아. 전해철이가 9.19 행사장에서 표를 만났는데 29표라고 그랬다는 거야. 가결표가. 나중에 이 표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전해철 이건 나쁜 놈이다. 이제 이번에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신 거고 그래서 9월 20날 양정철을 만났어. 근데 여기서 이제 전해철 의원이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제가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전해철 의원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9월경에
누구를 만나서 체포동의안 문제 상의하면서 가결표가 29표 된다고 하신 적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4시 30분 36분경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답변이 없었어요. 문자로는 한동안 답변이 없었죠. 없다가 아까 한 6시쯤 넘어서 직접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예, 강 기자님, 네, 저입니다. 제 문자 드린 거 보셨죠? 예, 제가 그런 말 한 적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만나신 적은 없으세요? 뵌 적은 있고요. 네, 그런 이야기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 이제 체포동의안이 제일 문제가 돼서 전혀, 당연히 그 얘기를 언급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요. 응? 그러니까 훨씬 전에 만났고 음. 시기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네, 뭐 체포동의에 대한 이야기 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어쨌든 그 체포동의안 그 즈음에 만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강 기자님. 예.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들 이렇게 허튼 얘기를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정확하게 날짜까지 적어서 이렇게 저한테 박아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전해철 의원 당사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예, 이거는 좀 저희가 뭐 다시 한번 또 추가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양정철을 만나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한번 계속 얘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당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가결이 되면 안 되니까 의원들을 좀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양정철을 보자고 해서 양정철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 누가 나왔냐면은 최재성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총선을 치르게 될 경우에 의석수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재명이 말만 듣는다더라. 그러면서 에게 역할을 주문했어. 양정철이. 응. 그러니까 최재성 양정철하고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그러면서 양정철이가 자기네가 이제 양정철 최재성 이광재 이인영 이렇게 만나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의석수가 120개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석하는 거랑 자기가 분석하는 자기네들이 분석하는 게 다른 거야. 그러면서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만으로는 안 되니까 에게 역할을 해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가 뭐라고 했냐면 그날 니네들 일단 부결을 시켜라. 그럼 내가 너네가 분석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9월 20일이니까. 근데 그 전만 해도 양정철이가 활동을 안 할 때야 거의 안 하고 이제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 근데 그 얘기가 이제 한 뒤늦게 소문이 났을 수 있지. 양이 또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 없어. 왜냐하면 지금 그러고 나서 가결이 됐잖아. 그랬죠. 가 주문한 게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 안 만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양정철을 이제 만나자라고 해서 딱 갔더니 그 자리에 최재성 전 의원이 나왔다는 거죠. 최재성 전 의원은 또 뭐 또 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거고 흔히 뭐 친문계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의 상당히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죠. 네. 그 사람이 양정철하고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양정철은 한물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민주당의 주요한 정책 의사결정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2020년 총선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당시에 공천에 영향을 끼친 그 힘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네. 뒤에서 결정할 수 있는 미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뭔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들은 이재명 체제로 대표 체제로 치르게 되면은 124밖에 못 오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양정철과 같이 나온 이 최재성 그 의원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좀 크로스 체크가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재성 의원한테도 제가 부단히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이분도 받았어요. 전화 안 받습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네. 시민론리 선수 강진국 의원 9월 22경 양정철 원장과 함께 암흑회를 만난 적이 있죠.라고 민주당 중진 인사를 만난 적이 있죠.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답변이 없고 없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있습니다. 전화도 안 지금까지. 받고 네. 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군요. 네. 최재성 전 의원도 혹시 오늘 방송을 보고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저한테 반론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네. 다음 방송 때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최재성 말고 이광재 이인영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양정철하고 또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분들이 결국은 민주당을 그 공천 시스템을 또 흔들게 된다고 얘기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압도적인 다수의 당원들의 지지로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또 밀어내고 결국은 또 다시 그 2020년과 같은 그런 사천 시스템. 네. 지금 180석, 200석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80석 지난 총선에서 얻었지만 결국 지금 민주당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효능감이 전혀 없죠. 그건 전혀 없다거든요. 네. 이어서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민주당 내부 인사입니다. 네. 아까 그 뭐 120석 분석한 그 4명은 누구라고요? 저기 전에 지금. 아니야, 전해철이 아니라 그거는 양경철하고 이광재하고 이인영하고 최재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인영은 원래는 김부겸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인영이 중간에 가결시킬 거를 기권으로 돌아선 거지. 기권 무효가 10표 나왔잖아. 그 표가 이인영 표일 가능성이 높아. 양정철, 이인영, 최재성 이렇게 할 때 최재성하고 김부겸 누구야 백원우하고도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양정철이가 뭘 한다는 얘기는 아마 그때쯤 해서 도모했던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양정철이 뭐 그렇게 그런데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역할을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그 가결됐다고 해서 뭐 활동을 안 하고 그럴 리는 마음 없잖아. 계속. 근데 거기에는 양이 하려면은 양이 적어도 뭔가를 하려면 동이 그런 암묵적인 활동 그것을 도해서 뭔가 있으면 양정철이 힘을 받지 양정철 자체로는 힘이 없다 이거지. 내 얘기는 양정철이가 유일하게 이 당 안에서 그래도 양정철의 몫을 인정하는 사람은 뿐이야. 왜냐하면 양정철이 김부겸을 성에 찬다거나 김동연을 가지고 뭘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어. 지금은 청년까지는 그 뒤 어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양정철이 이제 자신이 이제 워낙 그 민주당 내에서도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뭔가 그 전면에 나서서 뭘 도모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정철은 결국은 또 다른 누군가를 뒤에서 배후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저희는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민주당 안에서 수박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양정철하고도 네.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결국은 그 양정철이 그 딱 그 양정철 만나러 갔더니 그 자리에 최재성 의원이 전 의원이 남아 있었고요. 다 이름만 들어도 민주당에 다 중진이잖아요. 중진급 엄청 영향력 인사들이죠. 행사할 만한 네. 사람들. 그리고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게 되면은 120석밖에 못 얻는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은 사람이 이인영, 그 다음에 이광재, 최재성 분이 대부분 다 중진이고 또 민주당 저 문재인 정부에서도 네. 최재성은 저 정무수석을 지냈죠. 그러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양정철하고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양정철이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정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그 자신의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인영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인영 의원의 경우는 아예 문자를 아예 읽지를 않았어요. 전화도 읽지를 안 받고요. 않았군요. 네. 역시 이인영 의원도 저희 오늘 방송 내용을 보시면은 반론을 해주십시오. 이거 다음 방송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그 대표가 이번에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처음에는 뭐 가결표 쪽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그냥 기권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이인영 의원을 따른 한 10표 정도가 그렇게 기권으로 돌아섰을 거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사실은. 이분뿐만 아니고. 저는 지금 요즘 한참 막 연동형, 병립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천 과정에서 시민의 뜻, 그다음에 민주당이면 당원의 뜻들이 반영되는 그런 공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그 지금 뭐 병립형이나 뭐 이런 그 뭐 연동형이냐 뭐 이런 그 정치 공학적인 얘기를 하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그걸로 또 다시 또 그 분열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난 총선 때 가장 민주당의 이 어떻게 보면 독이 됐던 요인이 무엇인지를
빨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 체포동의안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양정철의 세력들이 움직였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 저희가 뭐 과거를 비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총선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등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